결국 제가 3년간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전문 결혼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녀의 이름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75세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 혼자 힘으로 아들 준호를 키워냈습니다. 준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성공했고 3년 전 서연이라는 아름답고 착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서연은 제가 꿈꾸던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서연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외롭게 자란 만큼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며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죠. 명절마다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제게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던 서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 어머니, 서연이만큼 효녀가 어디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하는데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서연은 완벽했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청소를 도와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일찍 남편을 잃고 쓸쓸했던 노년이 서연 덕분에 행복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은행에 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매달 자동으로 50만 원씩 이체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인터넷 뱅킹을 잘 모르는 노인이라 통장을 거의 확인하지 않았는데 통장 정리를 하다 보니 6개월 전부터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눔이라는 곳으로 매달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기부를 신청했지?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 6개월 전에 제가 직접 와서 자동이체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깜빡한 건가 싶어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연아, 혹시 내가 6개월 전에 어디 기부 같은 거 한다고 말한 적 있니?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그때 TV에서 불우이웃 돕기 나온 거 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제가 같이 은행 갔었잖아요. 어머니가 꼭 기부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아, 그랬나?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어머니, 요즘 건망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서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50만 원이면 제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큰 돈을 선뜻 기부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끼던 금반지가 사라진 겁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선물한 유일한 금반지였는데 서랍 깊숙이 보관해뒀던 반지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내 방 청소할 때 금반지 본 적 있니? 금반지요? 아니요, 어머니. 못 봤는데요. 혹시 어디 다른 데 두신 거 아니에요? 서연은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뒤졌지만 반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서연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서연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제 주변에서 작은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유품인 낡은 비녀, 통장 도장, 심지어 오래된 가족사진까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연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진짜 목적이 제 재산이 빼가기 위해서였고 그녀가 제 모든 재산을 훔치려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서연이 준호와 결혼한 것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른 것도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물건들이 사라지는 일이 계속되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도둑이 들었던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귀중품은 그대로인데
제 개인적인 물건들만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서연이 저를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서연은 유독 친절했고 제 기분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신다고 준호 오빠가 걱정하던데요.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 무슨 병원? 신경과요. 요즘 건망증이 심하시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안심이 되실 것 같아서요. 서연의 제안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왜 제 물건들만 사라진 기억이 없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는데 서연이 제 방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서연은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밤에 뭐하니? 서연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어머니, 깜짝이야. 안 주무셨어요? 제가 어머니 방에 두고 온 휴대폰 충전기 가지러 왔어요. 그래. 근데 손에 든 건 뭐니? 아, 이거요? 어머니 드리려고 가져온 영양제예요. 내일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지만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 한밤중에 제 방에 있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서연이 준 영양제를 먹지 않고 약국에 가져갔습니다. 약사님, 이게 무슨 약인지 좀 봐주실래요? 약사는 알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이거 수면제예요. 그것도 강한 거 누가 주셨어요? 수면제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서연이 왜 저한테 수면제를 줬을까요? 저는 불면증도 없는데 그날 저녁 저는 CCTV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네 전자상가에서 소형 CCTV를 사서 제 방 책장 위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준호나 서연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낮잠을 자는 동안 서연이 제 방에 들어와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제 통장, 도장, 신분증 사본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제 옷장을 열고 제 옷을 입어보며 거울을 봤습니다. 마치 제가 된 것처럼. 이게 대체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을 더 보니 서연은 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고 제 귀금속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가족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사진 속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당장 집에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회의 중인데. 서연이가 이상해. 엄마, 또 그러세요?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요즘 엄마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서연이 엄청 걱정하던데. 아니야. 내가 증거를 찾았어. CCTV에 다 찍혔어. 엄마, 집에 CCTV를 설치하셨어요? 서연이를 의심해서요? 엄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과 준호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그렇게 의심하셨어요? CCTV까지 설치하시고 저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믿고 따랐는데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제게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한테 사과하세요.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야, 준호야. 영상에 다 찍혔다니까. 서연이가 내 방을 뒤지고. 엄마, 서연이는 엄마 방 청소하러 들어갔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는 영상을 보여주려 했지만 CCTV 메모리 카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 책장 위에 뒀는데 서연이 언제 가져간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준호마저 서연의 편이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진짜 공포는 서연이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저 자체를 지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CCTV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준호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서연을 더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병원 예약 잡았으니까 다음 주에 같이 가요. 나 안 아파. 서연이가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엄마, 서연이가 왜 거짓말을 해요? 서연이는 엄마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잖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 친아들이 며느리의 편을 들다니.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 않은 일들을 제가 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네 슈퍼 주인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준호 어머니, 지난주에 빌린 돈 300만 원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네, 무슨 외상이요? 저 슈퍼에서 외상 쓴 적 없는데요. 아니, 지난주에 직접 오셔서 급한 일이 있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며느리분도 같이 오셔서 보증까지 서주셨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슈퍼에 간 적도 없었고 돈을 빌린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준호 어머니, 농담하시나요? 여기 차용증에 서명까지 하셨잖아요. 슈퍼 주인이 보여준 차용증에는 분명 제 필체와 똑같은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차용증을 쓴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연을 추궁했습니다. 서연아, 슈퍼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리다니.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린 건데요. 벌써 잊으셨어요?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어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어머니가 옛날 친구분이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꼭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서연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서연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견딜 수 없어서 옛날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는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영희야, 나 수연이야. 혹시 내가 요즘 이상하게 보이니? 수연아, 사실은 나도 내가 걱정돼서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지난주에 너 우리 집에 왔었잖아. 응? 나 내 집에 안 갔는데? 아니야, 왔어. 그것도 새벽 2시에 잠옷 차림으로 와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뭐, 내가, 응.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내 며느리한테 전화했더니 서연이가 급하게 와서 너 데려갔어. 수연아, 너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치매 증세가 있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제가 정말 미친 걸까요? 아니면 서연이 뭔가 조작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병원에 몰래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최근 제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한 후 말했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치매나 건망증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모두 건강하십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서연이 뭔가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와 서연이 거실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준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요. 뭐, 요양원?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배회도 하시고 기억도 잘 못하시잖아요. 서연이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정말 좋대요. 난 안 가. 나 안 아프다고. 제가 소리쳤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를 위한 결정이에요. 서연이도 엄마 걱정해서 밤에 잠도 못 잔다고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요양원 가시면 전문가들이 어머니를 잘 돌봐드릴 거예요. 저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제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저를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키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은 단계적으로 저를 미친 노인으로 만들고 저를 격리시킨 후 제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제 아들마저 서연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양원 입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면 저는 정말로 요양원에 갇힌 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 통장에서 매달 돈을 빼돌림, 제 귀중품들을 훔침, 제 이름으로 대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조작, 제 신분증과 도장을 복사. 서연은 체계적으로 저를 무능력한 노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연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저는 법무사 박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박 선생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알던 지인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제 재산관계 서류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수연 씨,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요. 박 선생은 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 씨, 이거 심각한데요. 한 달 전에 수연 씨 명의로 된 아파트 담보대출이 실행됐어요. 3억 원이요. 네,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여기 서류에 수연 씨 서명이 있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연 씨 명의로 된 보험금 수령권이 며느리분 앞으로 변경되어 있네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서연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제 보험금까지 자기 앞으로 돌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거 범죄 아닌가요? 명예도용, 문서 위조, 사기, 여러 죄목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증이 문제죠. 서류상으로는 수연 씨가 직접 한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며느리분이 실제로 이 일을 주도했다는 증거를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을 함정에 빠뜨려야겠다고. 집에 돌아와 저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요양원 가기 전에 내 이름으로 재산 일부를 증여하고 싶어. 서연의 눈이 순간 반짝였지만 곧 겸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아니야. 넌 나한테 효도를 많이 했어. 그리고 앞으로 준호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라도 주고 싶어. 어머니, 서연은 감동한 척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진짜 표정을. 다음 주 월요일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내가 준비해둔 서류에 서명하면 돼.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돌아간 후 저는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소개해준 김 탐정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과거를 파헤쳐 주세요. 실명, 전 직장, 가족관계,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며느리분 이름이 뭐죠? 서연. 본명은 박서연이라고 했어요. 며칠 후 김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박서연이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결과 박서연은 3년 전에 사망한 실제 인물의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진짜 박서연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가족도 없고 연고자도 없었어요. 며느리분은 그 신분을 가로챈 겁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의 진짜 이름은 뭔가요? 그게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어요. 김 탐정은 여러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분과 똑같은 수법으로 5년 전에 다른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간 여자가 있었어요. 당시 이름은 이지혜였고요. 그 집 시어머니도 치매 환자로 몰려서 요양원에 보내졌고 1년 후에 시어머니가 의문의 낙상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재산은 모두 며느리 앞으로 넘어갔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며느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진을 보세요. 성형은 했지만 귀 모양이 똑같습니다. 귀는 성형해도 모양이 안 바뀌거든요. 사진 속 이지혜의 귀와 서연의 귀는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는 전문 사기꾼이라는 거네요. 네, 그것도 결혼을 이용한 연쇄 사기꾼입니다. 저는 최소 3건 이상의 유사 사건을 찾아냈어요. 모두 고령의 여성 재산을 노린 범죄였고 모든 피해자는 결국 요양원이나 병원에 격리되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믿어줄까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탐정 보고서, 과거 사건 기록, 서연의 이중 신분 증거, 그리고 제 명의로 이루어진 불법 대출 서류들. 다음 날 저는 준호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끝까지 들어줘. 서연이는 엄마, 또 서연이 얘기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준호야, 서연이는 전문 사기꾼이야. 진짜 이름도 박서연이 아니라고. 저는 준비한 모든 서류를 준호 앞에 펼쳐놨습니다. 탐정 보고서, 사진들, 과거 사건 기록. 준호는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탐정을 고용해서 확인했어. 서연이는 최소 3명 이상의 노인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챘어. 그리고 그 노인들 중 한 명은 의문사했어.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준호야, 서연이의 목표는 너랑 결혼해서 우리 집 재산을 털고 나를 제거하는 거야. 이미 내 명의로 3억짜리 대출도 받았어. 그리고 내 보험금 수령권도 자기 앞으로 바꿨고.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서연이 편만 들고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이제 우리가 서연이를 함정에 빠뜨릴 차례야. 서연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저는 공포보다 분노가 앞섰습니다. 3년간 제 곁에서 웃으며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실은 제 목숨을 노리는 연쇄 사기꾼이었다는 사실. 이제 서연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법무사 사무실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평온한 척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박 선생님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 그리고 김 탐정, 준호도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앉아, 서연아. 아니, 내 진짜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지혜? 아니면 김민정?
서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 연기해. 다 알아냈어. 박 선생님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서연 씨, 아니 본명 한유진 씨, 당신은 5년 전부터 최소 사건의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고 고령의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아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재산을 가로챘죠. 경찰관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유진, 당신을 사기, 문서 위조, 명의도용, 그리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살인이라니,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김탐정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5년 전 당신이 이지혜란 이름으로 시어머니 홍순자 씨를 요양원에 보낸 후 3개월 뒤 홍순자 씨는 요양원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홍순자 씨 몸에서 수면제 과다 복용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건 사고였어요. 또 2년 전 당신이 김민정이란 이름으로 속인 시어머니 박영숙 씨는 의문의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죠. 그것도 요양원에서요. 서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난 몰라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아니 한유진, 당신이 진짜로 날 사랑한 적 있어? 서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경멸이었습니다. 사랑? 당신 같은 마마보이를 누가 사랑해? 난 당신 어머니 재산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리고 당신은 정말 쉬운 표적이었어. 우리 엄마 말 들어야 해. 엄마한테 잘해야 해 하면서 꼬리 흔드는 강아지 같았잖아. 준호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유진, 넌 한 가지 실수를 했어. 내가 그냥 속아 넘어갈 바보 노인이라고 생각한 거야. 난 70년을 살아온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었어. 당신도 결국 똑같잖아요. 돈 때문에 난리치는 거. 아니야. 난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노인들한테 똑같은 짓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야. 내가 속인 할머니들, 그분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아끼고 아낀 거야. 근데 넌 그걸 한순간에 털어갔어.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순진한 척하지 마세요. 어차피 노인들 돈은 자식들이 쓸 거잖아요. 제가 먼저 가져가면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내가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했다는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서연이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비켜요. 다 비켜. 서연은 칼을 휘두르며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끌려가면서 서연은 저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결국 날 이용한 거잖아요. 증거 확보하려고 연기한 거. 우린 똑같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난 살기 위해 싸운 거고 넌 남을 해치려고 거짓말한 거야. 우린 절대 같지 않아.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며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을 안 믿고. 괜찮아, 준호야. 넌 나쁜 사람한테 속았을 뿐이야. 중요한 건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됐다는 거지. 서연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안도, 그리고 약간의 슬픔. 서연의 진심 어린 눈물과 웃음을 3년간 봐왔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마지막 메시지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연이 구속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 씨,
한유진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요. 형사님은 태블릿을 꺼내 메시지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한유진이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 내역. 보낸 사람 서연 한유진. 받는 사람 엄마. 3년 전. 서연 엄마, 드디어 다음 타겟 찾았어. 아들이 마마보이라 쉬울 것 같아. 엄마 좋아. 이번엔 실수하지 마. 박서연 신분증 잘 만들었지? 서연 응. 완벽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할게. 2년 전. 엄마 시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서연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이 할머니 생각보다 돈이 많아. 엄마 서두르지 마. 우린 시간이 많아. 천천히 신뢰를 쌓아. 1년 전 서연 엄마, 시어머니가 날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엄마 치매 환자로 몰아가야겠어. 내가 보낸 약 먹이고 있어? 서연 응. 매일 수면제 섞어서 주고 있어. 6개월 전 엄마 요양원 보내는 거 성공했어? 서연 아직. 근데 엄마 이번엔 좀 다른 방법 써볼까? 너무 똑같은 패턴이면 들킬 것 같아. 엄마 걱정 마. 우리 이미 10번도 넘게 성공했잖아. 노인들은 다 똑같아. 저는 메시지를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잠깐만요. 엄마라고요? 한유진한테 엄마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형사님이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엄마와 한유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를 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사진 속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친구 영희였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제가 가장 믿었던 영희. 아니야, 영희가 왜? 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영애 씨와 한유진은 친모딸 관계입니다. 이들은 모녀가 함께 조직적으로 결혼 사기를 저질러 왔습니다. 영애 씨가 타겟을 물색하고 한유진이 며느리로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럼 영희가 날 이용한 거예요? 네. 영애 씨는 수연 씨와 오랜 친구 사이를 이용해서 수연 씨 집안 정보를 한유진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가 치매 환자처럼 보이도록 거짓 증언도 했고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 친구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서연의 배신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새벽에 내가 영희 집에 갔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영희 씨가 꾸며낸 이야기였죠. 수연 씨를 배회 증세가 있는 환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며칠 후 영희도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영희를 마주쳤을 때 영희는 제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하지만 난 살아야 했어. 유진이 아빠가 돈 들고 도망가고 난 빚더미에 앉았어.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어. 50년 우정이 그렇게 가벼웠어? 내가 얼마나 널 믿었는데. 수연아, 우정도 좋지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 너는 돈이 있으니까 우정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 딸한테 나를 팔아넘긴 거야?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 한유진은 징역 12년, 영희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총 15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준호와 함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니, 사실 괜찮지 않아. 서연이보다 영희가 날 배신한 게 더 아파. 엄마, 근데 말이야, 준호야.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뭐요?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 서연이는 완벽한 며느리였고 영희는 50년 친구였어. 근데 둘 다 날 배신했지. 결국 사람을 알아보는 건 시간이 아니라 진심이야.
그럼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넌 끝까지 내 편이었잖아. 처음엔 서연이 편을 들었지만 진실을 알았을 때 내가 날 선택해줬어. 그게 진짜 가족이야.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몇 달 후, 저는 서연과 영희가 속인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비슷한 사기를 당하는 노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실 수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넘어졌지만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인생은 한 번의 배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배신에서 뭘 배우느냐죠.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는 악마였고 평생 친구는 공범이었지만 진짜 가족은 끝까지 제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것을요.